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된다고 하죠. 이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 연봉 5억 이상의 등기 임원과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임원들이 경영 성과에 비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살피자는 취지인데 어느 정도 이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감질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이 사람은 제외됩니다. 왜냐? 그는 등기 이사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얻는 수입이 연봉뿐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연봉이라는 것, 재벌 총수들에게는 껌값일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재벌 총수들에게 연봉 공개는 속옷까지 홀랑 벗는 게 아니라 겉옷 하나만 벗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북한의 요즘 행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브레이크 없는 똥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성공단 철수를 통보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15일 사이에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 그 저희가 뭘까요?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입니다. 개성공단의 문을 걸어 잠그는 강수까지 쓸 것이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건 쉽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사실은 지금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계속 놓여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라는 게 이런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 속에서 좀 그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와 개성공단의 활성화라는 것은 좀 계속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개성공단 이러면 당연히 이걸 우리는 화해협력 시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5년간 겨우 명령만 지금 유지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이 또는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면은 언제든지 이 개성공단이 계속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관심사가 되어 왔었죠. 아, 그랬습니까?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기로 달러 박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통해서 연간 약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이라는 인건비를 거둬갈 수 있었던 창구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죠. 배경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9천만 달러의 그 연수입,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 이제 노동력을 수출하고 이러면서 벌어들이는 외화벌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그렇게 힘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문 걸어 잠근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근데 9천만 달러라는 것도 아쉬운 돈입니다. 북한한테는. 그러니까 9천만 달러라는 돈을 확보하고 예. 그것이 부족하니까 중국에다가 노동력을 송출해서 또 추가로 인건비를 벌어들이는 모양이니까요. 대체 수입이 아니군요. 예. 네, 그걸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북한에 주는 충격은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앞으로 예. 개성공단에 투입된 인력을 그만큼 5만 4천 명이라는 인력을 더 중국에다가 송출을 해 나가면은 송출한다면은 9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개성공단에 투입된 5만 4천 명을 다시 중국에다가 추가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북한의 아니죠.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취한 조치도 잠정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있어요, 북한이. 잠정적으로 폐쇄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한 당국의 입장을 좀 지켜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북한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개성공단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이제 북한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필수 인력은 남겨두도록 했죠, 북한이 이번에. 필수 인력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파견되어 있는 이제 정부 인력들, 개성공단에 파견된 정부 인력들도 보도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잠정적인 중단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문이 열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잠정 폐쇄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김양건 비서를 개성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정치적 메시지나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바로 이제 잠정 폐쇄로 들어가지를 않고 개성공단의 김양건 비서를 부장이죠. 당 통일전선부장인데 통일전선부장을 보낸 것은 그 잠정적인 폐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개성공단 쪽에 모으고 그래서 김양건의 담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왜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정에서 말씀드린 우리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만약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불만이 누증이 될 것이고 이게 표출이 될지도 모른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이것도 정책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북한 근로자들이 그런 불만을 이렇게 표시하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그건 지금 아직 현재 북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저는 이게 북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불만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만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 북한 정치에 부담이 될 만큼 불만을 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수가 나간 오늘이 이제 북한 근로자들한테 봉급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문거로 점검을 했다면서요. 돈 실은 트럭도. 근데 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날인데 그 인건비를 누구에게 지급을 하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관리 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총국에다가 한꺼번에 인건비를 주게 되고 그 총국에서 인건비를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북한 돈으로 지급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북한에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제 상품권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이왕 개성공단이 시작하면서부터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듭해서 확인 한 번만 더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금강산 관광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 거기도 외화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금강산 문을 걸어 잠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남에서 네. 금강산으로 가는 걸. 그러면 개성공단도 결국은 이 남측 기업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쪽으로 만약에 개방을 한다든지 금강산처럼 이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금강산보다는 개성공단이 훨씬 더 많은 이제 투자 비용이 이미 들어갔고 예.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새로운 공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네.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통행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장료죠. 예. 입장료의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는데 그것보다는 개성공단이 훨씬 이 수익이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 예.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비단 인건비뿐만 아니라 예. 개성공단이라는 그 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여러 가지 경영의 기법이라든지 예. 또는 그 외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위 말해서 좀 자본주의식 그 경제 운영의 방식을 배우는 예. 그 학습의 장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있고 또 그동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장본인인데 그렇죠. 네, 그의 관심 그게 이제 컸고 예. 사실은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김정일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북한에 있는 지금 이 관리들이나 예. 북한의 지도부가 예. 개성공단에 어떤 쏟은 김정일의 어떤 그동안의 노력을 백지화한다든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혹시 중국 중국 기업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메리트는 거의 없는 겁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 조금 더 이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 우리 기업 중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전용 공단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 기업이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중국 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마 공단을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협의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상정이 가능한데. 예. 중국이 아직 그렇게까지 해서 개성에다가 공단을 만들 만큼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기업을 모두 철수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기업을 입주시킨다든지 이럴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부터 15일 사이에 미사일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내지 4차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추측 보도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전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정보에 따르면은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결단만 남아 있는 거죠. 시험 발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항상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그 부담이 따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니까 그 이전에 뭔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다면은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핵실험 문제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지금 이 국면에 북한이 핵실험 카드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조금 더 남겨놔야 될 카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국면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국면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분석처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뭐 네. 항상 나오는 얘기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네.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뭐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은 체제를 좀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12월까지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예. 지난 1년 동안 예. 12월 이전까지는 네. 우리가 주로 북한이 이제 경제 개방 쪽에 또 네. 아니면 경제 건설 쪽에 역점을 두는 예.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해 왔었고, 네네. 그리고 성군 정치보다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통치해 나가겠다라는 입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이 은하 3호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고 난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올려놓은 이후에 이제 유엔의 제재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 유엔의 제재에 따라서 또 북한이 반발해서 핵실험을 하게 되고, 또 핵실험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 북한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은, 북한이 약간 계산된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계산된 의도가 미국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김정은 체제도 김정은도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못지않는 북한의 확고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이제 국제사회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확고하게 장악돼 있고 통치되는 국가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또 국제사회도 분명히 하자라는 목표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거는 김정일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 못 이룬 게 뭐냐면은 북미 관계 개선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김정일이가 1998년에 권력을 공식적으로 장악한 이후에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결국 그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그걸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과제가 김정은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정일이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15년, 그 15년에서 지금 16년째에 접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16년, 17년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 있고, 북한이 안고 있는 체제 불안정은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실패해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려고 하면은 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한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 벼랑 끝 전술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그리고 길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도 한다라고 북한은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성과가 보인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 미국이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좀 표현이 이제 조금은 너무 앞서가는 이제 표현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이제 취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이 기왕에 계획되어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기를 했고 그리고 한미 간의 그 합참의장 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MCM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MC라는 회의가 있는데 그 MC를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게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아. 북한의 그 도발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연기를 시키고. 네. 또 원래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네네. 청문회에 항상 불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불려가서 증언을 하고. 네네네. 또 그런 증언을 통해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것도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면 항상 이제 북한의 도발을 좀 강조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연기시키고 하는 것들이 좀 다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미국이 긍정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길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미국 정부가 이제 오바마 정부가 제2기 정부로 맞아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2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다소 좀 재조정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이 대체로 그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경향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거기에도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5월에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그러면 같은 견해십니까? 네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도대체 앞으로 북한 문제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좀 조금은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 핵 문제도 20년이 된 문제입니다. 20년.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 핵 문제 20년 지났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너무 낮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오리티가 없는 겁니다. 뭐 중동이나 이런 거보다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는 대충 한국이 해결해도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이 못하면은 중국한테 아웃소싱을 시키는 육자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은 중동 문제에 이제 주력을 하고 그 대신 중국은 또 동네 문제니까 그 영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는 육자회담의 의장국을 중국이 맡아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미국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간주를 해주는 이것도 역시 아웃소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실패했다라는 반성이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정책에서의 어떤 프라이오리티 같은 것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자꾸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지 말고 북한 문제를 미국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걸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조하자. 그래서 그걸 계속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북한이 저렇게 계속 그 벼랑끝 전술을 펴면 미국 내에서 강경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순위 조정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후순위에서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이제 사실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 적어도 미국을 향한 벼랑끝 전술에는 항상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예. 근데 우리가 대체로 표면에 드러난 걸 갖고 판단을 합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북한의 그 도발은 저런 위협 행위는 나쁜 것이고, 나쁜 것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유약한 대응이다. 그렇죠. 굴복하는 그러니까, 것이다. 뭐, 예. 이 북한을 길들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네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뭐 그런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같이 고민을 하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대응이 서로 융합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한쪽으로 쏠려면은 계속 20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못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북핵 문제만 더 키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핵 능력을 더 정대시키는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핵을 포기시키기는커녕.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기존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그럼 기존의 접근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가.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병행을 하든 아니면 좀 융합적 접근이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5월달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더 크게는 북핵 문제 해결의 터닝 포인트도 만들어져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준비해 가셔가지고 미국의 조야에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면은 그것이 북한의 지금 이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고 대화 협상으로 북한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제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보내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거는 아니다. 지금은 특사를 보낼 때가 아니다. 또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특사라는 개념을 이제 두 이야기가 다 저는 아마 특사를 머릿속에 특사라는 걸 뭘 그리고 뭘 상징하고 특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의 차이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뭔가 현재 국면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아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뭔가 좀 현재 국면에서 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만 특사라고 했을 때 특사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이기니만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북한에 의해서 거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양이 아주 지금 상황에서 특사를 딱 꺼내야 되면은 곤란하다. 그런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사는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 회담 제의 같은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 특사라는 것을 가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사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사는 어쨌든 뭔가 약간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송 장관이 말하는 특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특사라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송 장관이 지금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하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특사라는 형식이라는 게 구애되지 말고 우선 북한과 남북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찾아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게 특사라는 것을 이렇게
누구를 특사로 보낸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북한을 방문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 내부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남쪽의 입장을 잘 이해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과 북쪽의 입장을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대변도 가능하고 전달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어떤 그 채널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른바 한라인이죠. 예. 예. 뭐 한라인이라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남북 간에 그것보다는 뭐 우회하는 방법이라도 그런 그 서로 진위를 좀 타진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것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일본 쪽에 있는 모 인사가 그런 역할을 쭉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정상회담으로 다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전협정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네네.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짚어나온 저 강도를 높여온 문제들이 핵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문제에서 미사일로 시작했다가 다시 핵 문제로 갔다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정전협정 문제로 왔다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무효화하고 뭐 이런 조치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제 그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해결돼야 될 과제가 이미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이걸 남북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3자 또는 4자가 회담을 하는 3자 회담이라고 하면 남북한과 미국이 될 것이고 4자 회담이라고 하면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이 4자 간의 회담을 하자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북한이 그럴 경우에는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북한이 쉽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쉽게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하면 북한은 홍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네요. 이것도 그렇게 본다면 3자든 4자든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해도 될 문제이고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하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자든 또는 4자 회담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그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과로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이후에 남북관계라는 것은 3자 또는 4자 회담이 거부되든 또 아니면 진행이 되든 간에 남북 간의 당국 간 대화는 제안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크게 저항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3자나 또는 4자 회담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당장 불똥이 우리 기업들한테 튄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장기화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업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당국이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일반 국내 공단에 다른 여타 공단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이거 리스크를 안는 작업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가는 것은. 그렇죠. 그거는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업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실수나 판단 미숙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그렇죠. 없고 예. 그래서 만들어진 장치가 이제 경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보험이 있군요. 예. 예, 보험이 있는데 예. 우리 123개 진출 기업 중에 예. 약 90개 넘는 기업이 경협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협보험에서 아마 처음에 이제 우선 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서 보전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지금 이미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예.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지원 방침을 밝혀놓고 있거든요.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1단계로 1,000억 정도를 1,000억 정도의 규모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23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한국당 10억도 안 되네. 예. 예, 크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에 이게 예. 오래 가지 않는다. 예. 라고 했을 때는 예. 뭐 당장의 문제는 좀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예.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미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은 그런 대로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예. 평양에 진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평양 지역에 개성공단 이외에 진출한 이외의 지역에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5년 동안 지금 이 고통을 받고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정부가 최대한 아마 배려를 해야 되고 최대한 아마 좀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해서 아마 지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말씀 국무회에서 경협 자금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지원되면은 나중에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북한에 도로하는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언급도 국무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갈까요? 네, 오늘은 제가 민주당 대선 패배 110일 만에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참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벌써 추울 때였죠. 1월 21일 날 대학 교수들 그리고 또 당내 인사들 해서 외부 모두 인사 5명, 그렇죠. 당내 인사 4명. 그렇죠.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돼서 대선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이제 한 78일 동안 약 80일간 활동을 했는데요. 어제 보고서 받아보고 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요? A4 용지 364쪽. 와, 이걸 한꺼번에 읽고 기사를 쓴 기자들도 참 대단하다. 한국 기자들 위대하다. 그걸 뭐 다 읽었겠어요? 대충 읽었죠. 대충 읽었겠지. 그걸 그러면 알면서 왜 그러세요? 네. 다 못 읽죠. 근데 대충 이게 훑어보기는 하고 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안고가 빠질 수 있을까봐 또 이게 불안증이 좀 있어요. 기자들이. 안고라니. 죄송합니다. 팥속. 팥속 뭐 이런 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적을 받아가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말은 가급적 자제해야 돼요. 네네, 알았죠?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상당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저기 신문지상에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간략히 좀 추리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총 4부 모두 21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주로 이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왜 졌냐. 이게 이제 중심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가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그 탐방 형식의 증언 자료를 받습니다. 면접조사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주요 쟁점인지 그 쟁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야권연대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등등을 이제 중심 카테고리로 삼아서 그 유권자들 투표 성향, 민주당 주요 인사들 또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또 대선 패배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평상시 민주당의 정당 활동은 어땠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했냐? 그리고 또 그러면 대선 전략은 똑바로 잘 수립을 한 거였냐? 그리고 선대위 조직체계 막 10명씩 선대위원장 있고 이랬는데 그런 조직 설계는 잘 된 것이냐? 그러면 개파 정치에는 문제가 없었냐? 후보, 문재인 후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냐? 그리고 이제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뭘 했냐. 그리고 또 이제 당내 후보 이 당은 맨날 경선하다가 시간이 지난다 그렇죠. 이랬었는데 그럼 당내 후보 경선 문제는 없냐. 모바일 투표 뭐 또 이제 캠프가 시민 캠프, 미래 캠프, 민주 캠프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군데로 나눠진 캠프의 운영은 어땠나. 또 후보 단일 협상을 재구성을 해보니 주요 쟁점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더라. 또 안철수 연상은 또 어땠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쭉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읊으니까 지난 한 해 대선 과정이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 한 바퀴가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막 나올 건 다 막나했군요. 네. 총체적으로 다 막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국민의식조사 2013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주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많이 해서 그거를 주요 데이터로 삼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패배 요인으로 지목됐던 9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전략이 없었다. 개파 갈등이 심각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뇌 기능이 미흡했다. 이게 뭐냐 민주정책연구원이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싱크탱크 기능이 없었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이 굉장히 취약했다. 주로 이제 문재인 후보 얘기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 정당 활동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선대위 자체가 너무 방만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당내에 뭐 주로 뭐 네가 하는 꼴은 못 본다 이런 협력 문화 자체가 없었다. 부진했다. 선거운동에서 태업한 사람이 많았다고 많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특히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핵심은 선거 책임론인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내부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 네. 이런 것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이걸 설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 가운데 84.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8명은 둘 빼고 한 8 정도는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까지는 좋은데 네. 민주당이 누가 잘못한 거냐라고 네. 하면 이제 또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상진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전체로 이제 확장을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84.48%가 내부 책임론에 동의를 했는데 국민 전체로 보면 이게 53.8% 정도가 내부 책임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적네요. 국민들 가운데서도 한 절반 정도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번 선거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이 돌아서면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다. 뭐 그래서 졌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굉장히 있어서 그것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65.2%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와서 지지를 했고 그리고 다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니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얻은 득표의 45%를 차지한다. 그런 것도 밝혀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얻은 득표 가운데 45%는 안철수 지지자였다. 안철수 표다. 이런 거죠, 굉장히 높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단일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른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공동 책임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어차피 둘이 같이 한 선거였는데 문재인만 문제냐 안철수도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안철수 후보의 공동 책임론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실제 민주당 안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동 책임론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또는 문재인 후보가 기대했던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었고
했었고 그리고 또 안 후보나 또 안 지지자들이 안 지지자들을 민주당에서 충분히 배려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포섭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단일화가 실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안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게 결국 아름다운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근데 아까 이 대선 평가위원회 보고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신랄하게 이제 그 적시됐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신랄하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11 총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끈 지도자들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합니다. 점수 매겼대요. 점수를 매겼어요. 네. 그게 핵심적인 건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구당 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국회의원 뭐 보좌진들, 또 광역의원 뭐 등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런 문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 누구한테 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결과가 이제 0점에서 10점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제 평균 값이 이제 4.11 총선 당시 대표였던 한명숙 대표 경우에는 76.3점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선 당시 이해찬 대표는 72.3.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67.2. 문재인 전 후보는 66.9.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은 64.6.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100점 만점에 이 정도의 책임은 다 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또 결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요약을 하면 지난해 총선, 대선, 양대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민주당이 미래의 활로를 개척하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을 이끈 지도자들의 책임윤리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의 책임윤리, 정치 책임윤리 풍토가 매우 빈약하다. 책임지는 행위는 곧 정계 은퇴 또는 정치적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런 책임윤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집단적인 아노미를 굉장히 당내에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책임윤리 실천이 가장 시급하고 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입장을 개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선평가위는 지난 4.11 총선부터 해서 18대 대선까지 당을 이끌었던 고위 지도자들한테 책임윤리의 실천을 권장한다. 뭐 이렇게 등등해서 쭉 나가니까 이게 그 굉장히 큰 반발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책임윤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노들이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냐하면 한명숙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났고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도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문성근 후보도 물러났고 다 물러났잖아요. 이해찬 대표도 물러나라 그래서 물러났고 박지원 대표는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부 예산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서 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그만뒀다. 다 그만뒀는데 뭘 책임지라는 거니? 어떻게 더 책임지라는 건데? 정계 은퇴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정계 은퇴를 하라는 거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계 은퇴 또는 정치적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요 문구가 저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계 은퇴하라는 그게 극단적인 거니까 그건 피하자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까? 걸 제안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죠. 근데 지금 언급한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빼고는 전부 다 이른바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 제가 이 사람들 취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어제 보고서 나온 다음에 멘붕. 뭐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뭐 멘트 따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뭘 듣고 싶은 건데,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그랬는데, 약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선평가위가 조사할 때부터 뭔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좀 뭔가 어떤 준비해둔 줄거리에 모든 걸 꿰맞추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적을 설정을 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작년 1.15 전대 때 이제 탄생한 한명숙 지도부가 뭐 이런 거를 상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상진 대선평가위원회가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을 만날 때 그런데 이런 걸 상정하고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지난 1.15 전대로 한명숙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한명숙 지도부가 486들하고 짬짬이를 해서 총선을 말아 드시고, 예. 그리고 이어서 태동한 문성근 지도부가 총선 결과서를 덮어버리고, 예. 은폐 짓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서 그 계파의 수장인, 친노의 수장인 이해찬 의원 나서서 이박담합을 만들었고, 예. 그래서 친노 후보를 다시 문재인 후보를 세워서 대선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망한 거다. 예.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부터 대선까지는 전반적으로 친노의 책임이니 예. 그 친노가 책임을 지고 뭔가 뭐 정계은퇴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선평가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이미 결론이 전제되어 그렇죠.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예. 대선평가위 보고서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예로 4.11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한명숙 대표가 물러났으나 예. 동일한 계파의 보스인 예. 이해찬 전 총리가 후임 대표에 출마하여 그 계파가 당대표를 다시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계파 패권주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 이제 서울 지역 간담회에서 한 대학 교수가 한 얘기다. 이런 건데 이제 예. 굵은 고딕체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놓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11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계파가 다시 대선을 주도했고 그 결과는 똑같은 오류를 범해서 더 큰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그 얘기대로라면 특정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속한 계파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계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서 언급한 점수 예. 받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네. 아무튼 어느 정도로 반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선 그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이 박근혜만 못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노 후보로 시작해서 민주당 후보가 돼서도 친노 테두리를 못 벗어났고 범민주 진영의 후보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그리고 친노 세력의 임명직 포기 선언이 없어서 아쉬웠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어서 인물 자질론이 처음부터 있었다. 네. 정책 차별화도 안 됐고 진정성도 없었다.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대중의 언어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모자랐다. 네. 거의 어떤 거는 약간의 인지공격성처럼 들리는 이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반응들이 쭉 나오는 대목에서 이제 그 세층 꼭지가 도는 거예요. 친노들은. 그래서 아니 그럼 후보가 그렇다는 거를 처음부터 모르고 시작한 거냐. 그리고 지난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거냐. 그래서 발각된 게 있었냐. 100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뽑아준 후보를 그리고 광역별 경선에서 전부 1위했던 후보인데 이렇게 깎아내려가지고 도대체 뭘 얻겠다는 거냐. 이제 와서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그 대놓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노들의 그 반문은 그럼 안철수로 단일화됐어야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가 함축하고 있는 핵심 의미는 예. 안철수로 단일화됐으면 선거 이겼는데 예. 문재인을 고집하고 문재인으로 단일화를 관철시킨 민주당 때문에 이번 대선 졌다. 이걸 깔고 온 보고서가 한상진 보고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친노들은 까놓고 얘기하면. 예. 친노들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예. 예. 핵심을 정말 잘 간파하시는군요. 예. 여하튼 그리고 둘째는 이미 대선 전부터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예. 그래서 외부 시민사회 그밖에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해서 이번 선거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난리 쳐서 국민 참여 경선 해야 돼. 그러지 않았냐.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48%의 유권자들을 격려하고 더 크게 하나로 모아갈 생각을 해야지. 너 책임져 물러나 이렇게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 마녀사냥 아니냐. 예. 마녀사냥이다. 예. 이런 거예요. 세 예. 번째. 그리고 비대위 자체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 특히 이제 문재인 의원한테 한 사흘 전에 김영록 당 사무총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 영도 선거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며칠 지나자마자 대선 평가 보고서 떡 내놓고 책임지라. 그러면 문재인더러 가서 선거 지원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어떤 당의 비대위가 현 지도부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후보에게 메시지를 줘야지. 사흘 전엔 전화해서 부산 영도 잘 부탁한다.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사흘 뒤에는 대선 평가 보고서 나와서 점수 매긴 다음에 너 책임 있으니까 책임져라, 책임 있는 행동해라 이러면 어떻게 도대체 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문재인 측에서 중구난방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셋째. 그리고 이제 막 자꾸 몇 점짜리 책임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정치에서 이런 게 어딨냐.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정치에서 점수 내가지고 문재인 66.9점. 아니, 그럼 문재인한테 66.9점만 책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3점은 누구 책임이래?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 이런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등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를 어떻게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한상진 위원장은 정치를 알긴 아는 사람인 거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는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보고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아서 내몰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졌으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무너진 정치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고 다음 선거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고서 보면 네 편 내 편 나눠서 더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밖에 안 비친다.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제 구체화시켜 봅시다. 이른바 패배 오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한명숙,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 문성근. 네. 이른바 패배 오작.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이후 선거는 전적으로 후보 책임이다. 미리 얘기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는 뭐 보탤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좀 아껴야 되는 입장이죠. 네,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성근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 정도를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박지원 대표는 처음에 민주당 대선 평가위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그 트위터에 자기 개인 의견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선거 대책위 등 어떤 참여도 배제당했고 중앙당사 한 번 못 가고 하방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했기에 원내대표 사퇴했습니다. 제 탓이요.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한 11시쯤에 좀 억울했었나 봐요. 다시 또 올렸어요. 트위터를 올려서 사형수에게도 진술을 듣는다면서 평가위원장께서는 왜 제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발표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당사자 면접조사는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일부 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수 낸 사람들은 저 주요 당직자들 국회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들 뭐 당협위원장들 뭐 이런 사람들 한 건데요. 그랬더니 제게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미안 평가 보고서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마녀 사냥이다. 친노들은 이제 그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그 부글부글 뭐야 이거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잖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건 공식 멘트고 뒤에서는 부글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친노적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비노 내지 비주류 이쪽은 어떻습니까? 비주류들도 이제 그 김한길 이제 곧 오사 전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선 레이스가 이제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말을 좀 아끼는 편이기는 한데. 오히려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공감한다. 그렇죠. 뭐. 공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뭔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서신 분들은 반발이 만만치 않고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뒷담화인 셈인데요. 뒤에서는 이 보고서가 오히려 당내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당이 대선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더 전진할 수 있냐. 그 내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만큼은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책임져. 이렇게 내 탓 공방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지난 총선부터 대선까지 당내에서 친노 책임이 심각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징벌적 의도를 내포하고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점수까지 내고 뭐 이래버리니까 오히려 친노들한테 역풍 맞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히려 친노한테 역풍을 맞을 거다. 그렇죠. 뭐냐면 결국 이번 보고서가 갖고 있는 게 친노의 피를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냐. 살벌한 표현. 예, 친노의 피바람을 한번 불러일으키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당내에서 친노를 제외한 나머지 입장은 지난 총대선 패배 모든 책임은 친노에게 있다. 이런 가설적 원죄론을 정말 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누구나.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적시해가지고 누구누구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옛날에 이제 그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한테 흠씬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경찰이 딱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 너 한 놈만 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식과 같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뭔가 당을 새롭게 바꾸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써야지. 이렇게 뭐 너 누구누구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비치면 이거 굉장히 비노 혹은 친노가 아닌 다른 계파 쪽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야비한 인간들로 이렇게 보이게 비춰진다. 이런 그럼 거죠. 여기서 자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 대선 평가 보고서로 인해서 친노는 궁지에 몰린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친노가 계파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역공에 나설 빌미를 준 것이냐? 네. 이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180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여지를 좀 만들어서 바깥에서 SNS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예, 보고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낯설어하는 그 점수를 낸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친노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친노의 문제가 있으니 점잖게 지적을 하고 넘어갔어도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친노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친노의 기반을 강화시켜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반을 강화시켜줄 수는 있는데 현재 친노들 사실은 리더십이 이렇게 탄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난 총선부터 대선까지 쭉 오면서 예컨대 친노의 3파전이라 친노 내부에서도 사실 단일 집단이라고 보기가 단일 힘들죠. 집단으로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나가 있는 뭐 그런 분들 도 있고, 근데 그분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재 당 내부에서도 핵심적으로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부산 친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그룹이 있고, 문성근 그룹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이 전체를 총망라하는 하나의 리더십 체계가 있는 거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전대에서도 친노가 그렇게 힘을 세게 쓸 가능성이 후보도 잘 조절을 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힘을 막 쓰면서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예컨대 이제 뭐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친노들이 막 결속해서 이 당에서 같이 못하겠다 명계남식으로 뭐 탈당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제기했더니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가면 오히려 시베리아 벌판인데 진짜. 찬바람이 휑휑 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당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불협화음이 다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당은 도대체 앞으로. 참 깝깝한 노릇이고 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모두가 다 이제 또 막 욕은 하지만 또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미래가 암담하다.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 이 보고서 자체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크게 받아들인 기도 하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어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실수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좀 가다가 말겠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문희상 위원장이 친노 내부에서는 내상을 좀 입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누가 저 사람을 대선평가위원장을 앉힌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대선 책임론이 아니라 대선 평가위 책임론이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당내 역학관계에서 너무 과도하게 휘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진단도
논란도 나오게 됐고 결국 문희상 비대위 최대의 패착으로 한상진 보고서가 역사에 기록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하고도 싸우기도 힘든데 왜 자꾸 민주당 안에서 싸우자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이제 책임지는 자세로 정신이 물러났는데 그러면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하라는 거냐. 결국 한상진 교수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망신 주고 끝내고 싶겠지만 네. 당내에 남아서 계속 정치할 사람들은 자신들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 당에 얼마나 큰 이익으로 남을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 고민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고서를 접하면서 아직 물론 그 몇백 페이지에 다루는 보고서 전량을 정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딱 본 느낌이 뭐냐면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는 보고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나 공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이 대선평가위원회한테 한번 이런 반문을 던지고 싶었던 게 자, 그러면 2002년 그 노정 단일화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느냐. 얼마나 우여곡절을 맞고 당내 분열이 심했느냐.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대선에서 왜 이겼느냐. 네. 이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네. 핵심은 뭐냐면 대선에서 왜 졌는가에서 당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당과 유권자들의 접점 지역에서 그렇죠.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전략을 했고 유권자들 어떻게 끌어들였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나 부차화돼 버렸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중심인데. 그렇죠. 그래서 비과학적인 감정 보고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게 나와야 이후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다시 이제 그 교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뭔가 뒤로 밀려있고 제대로 지금 다뤄지지 그렇죠.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의도가 다분히 아주 명징한 보고서다. 네. 이것은 친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자 친노 종아리 걷어 회차리 66.7대 뭐 72.8대 이렇게 때리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 그 수구이 끝에 나온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런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또 한 번 또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네. 저도 참 곤혹스러워요. 이 당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제 취재하다가 어떤 선배한테 저도 정말 괴롭다 그랬더니 그냥 직업이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거리를 두시고 네. 그냥 이렇게 관찰자로 계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이 대선 평가위원회 이제 보고서 내고 끝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이 보고서에 대한 대선평가위원회의 책임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친노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선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농담으로 질문 던졌습니다만 참 잘 돼가는 집안입니다. 그 동네도 진짜 참 잘 돼가는 집안이다. 이건 역설입니다. 네. 예, 참 잘 돼가는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문제는 친노 책임은 분명히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4.11 총선에서 대선까지 당을 이끈 주체가 분명히 친노인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그다음에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것에 의해서 오히려 희석되어 버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북한의 초강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향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화이고 협상이고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일관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터닝포인트는 아마도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있는 것 같고 5월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의 제언대로 미국에 무엇을 촉구할 것인지를 분명히 세우고 가서 강력히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